범죄의 재구성. 오늘은 곧 출소를 앞둔 조두순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지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명탐정 중년 코난 자칭 형법계의 언터처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조두순 출소 12월 12일 100일도 채 남지 않았네요. 사실 저도 12월 12일 날부터 거꾸로에 꽃표를 하면서 지금 94, 93일 정도 이제 남았는데요. 네. 2008년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2008년 11월, 12월이었죠. 12월. 예. 8세 여아가 경기도에서 무참하게 이제 강간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네. 영구장애를 입었는데 예. 그 정도 사건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법정 최고형 그 당시는 15년이었으니까 법정 네. 최고형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유기징역 최고 그렇죠? 예, 유기징역 예. 최고형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네. 사실 엄주를 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받고 네. 여기에 검찰이 항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게 좀 되게 의아했고 네. 저는 제일 그 당시에 화가 났던 게 이제 이 사건 기록을 조금 봤는데 예. 자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에게 굉장히 무참한 짓을 하는데 예. 아니 심신미약 음주를 해서 심신미약인 사람이 자기 증거 인멸을 하겠다고 그 아이에게 그런 참혹한 일을 했다라고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 그럼요. 당시에 법원의 어떤 판결도 좀 저 입장에서는 부족했고 예. 당의 검찰이 왜 증거인멸의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감경했는 사건에 대해서 네. 왜 다투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사건입니다. 무척 아쉬운 사건이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성폭행이 아니고 살인이라고 보거든요. 예, 예. 예, 다만 미수에 그쳤고 그 용감한 8살 어린이가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방 속에 있었던 그 휴대전화를 들어서 112를 눌렀거든요. 네. 그 위기에 정말 피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정신을 잃었던 그 어린이가 네. 112를 누른다는 게 저는 사실 이게 불가능하게 가까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살아났으니까 망정이지 아니면 살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음주했다는 이유로 12년 형이라뇨. 정말 되돌릴 게 없으니까 예. 참 안타깝기만 한데요. 어쨌든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그 이후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있으셨고 그래서 이후에 좀 변화들이 좀 있었죠. 어떻게 보면 조두순 사건이 대한민국의 성폭력 범죄에 특히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많은 어떤 전환점을 가지고 왔는데 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면 예.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났고 신상 공개가 이제 이루어졌고 사실 성폭력 범죄에 보면 아동 청소년 13세 미만에 대한 어떤 그 성폭력을 하면 사형이라는 것만 없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어떻게 보면 유기형에 하하는 살인죄보다 높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네. DNA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고 이제 성충동, 약물치료 등이 만들어졌고 13세 미만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두순은 나온다는 거. 네네. 이걸 사실은 국민들께서는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네네. 청원을 하셨습니다. 네네. 수십만 명이 동의를 하셨고 그런데 현행법상 우리 헌법의 체계상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두순에 관련돼서 국민청원을 보면 한 6,500건 정도가 지금 나와 있고 예.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그 청원 수가 나오는데 네. 20만 건 넘는 게 이제 가장 조두순으로서 이제 직접적인 거는 조두순 출소하지 못하게 해. 그게 이제 20만 건 넘었는데 그렇죠. 청와대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확정 판결이 존재를 했고 네. 그 확정 판결 존재하는 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하려면 그 재심은 당의 그 피고인을 위한 재심인 그렇죠. 것이지 피고인을 무기징역으로 바꾸기 위한 재심은 불가능하다라고 네. 해서 저도 지금 형법의 범위 내 그러니까 형법이 아닌 다른 보안처벌의 범위가 아니라 형법의 범위 내에서 조두순을 과연 2020년 12월 12일 날 출소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고민을 했는데요. 오기 전까지 네. 사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어쨌든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하는데 그 핵심은 전자발찌잖아요. 네네네. 전자발찌 채우고 보호 관찰하고 그리고 부가 명령을 내려서 음주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전자발찌가 범행을 못하게 하는 힘은 없지 않습니까? 이 전자발찌가 2008년 10월에 이제 전자감독제도가 예. 도입되면서 이제 왔는데요. 제가 2012년에 이 전자발찌에 대해서 이제 국민 여론 조사를 했는데 네. 국민 여론 조사에 양가의 감정, 두 가지의 감정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전자감독제도, 즉 전자발찌 제도가 성폭력 범죄에 효과적이냐라는 질문에서는 한 네. 90% 이상이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렇다면 예. 과연 전자발찌가 성폭력 범죄 예방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냐라고 물으면 또 90% 이상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아니다라고 하시겠죠. 분명히 그렇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이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시행 5년 사이에 법무부가 이제 그 시행 효과를 판단했는데 예. 약 한 7분의 1 정도의 재범률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재범률을 줄이는 거는 맞는데 그건 맞죠. 통계적으로는. 예, 통계적으로 네. 맞는데 이제 강도에도 전자발찌가 지금 이제 착용되고 그렇죠. 성폭력 사범에도 전자발찌가 착용되는데 강도 같은 경우에는 한 0.2% 정도의 재범률이지만 지금 이제 성폭력 사범 같은 경우는 2.1%의 네. 재범률이 있어서 여전히 전자발찌만으로는 어허. 성폭력 범죄를 완전히 건절하기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숫자로 2%라는 거지 한 분 한 분의 재범 피해자를 놓고 보면 이건 정말 사실 막을 수 있는 거 막아야 할 것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1년에 한 60에서 70명 정도의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차고도 또 성범죄를 또 한다. 저지른다는 건데 올해만 해도 지금 이제 상반기 조금 지났지만 30명 정도가 그렇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전자발찌가 정말 뭐 충분하지 않다는 설문도 있긴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여기에서 제가 뭐 이제 앵커님하고 이제 친해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앵커님께서 과거에 분명히 이제 의원으로 계셨을 때 발의했는 법안이 분명히 있는데 그 법안이 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네. 해서 이제 1대1 전자감시 체도를 좀 만들자. 쉽게 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한 30명의 전자발찌 찾는 사람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휘경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네. 정말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특히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가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행동 패턴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그 사람이 직접 그 행동에 대한 판단을 하고 지금 이제 그 네트워킹이 다 구축되어 있어서 네. 전 보호관찰관이 뭔가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고 범죄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경찰에 연락해서 바로 출동이 가능한 그런 어떤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대1 이 전자감시 제도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네. 효과적이다. 물론 새로운 입법을 통하면 다른 내용도 나올 수 있지만 네. 적어도 이 법에 나와 있는 1대1 전자감시 제도는 분명히 조두순이 2020년 12월 10일 날 나온다면 저 의원님께서 당시에 계셨을 때 발의했던 이 법이 효과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승지현 의원님 같은 전문가들 의견 다 듣고 네. 그다음에 법무부 법조계 이상적인 법이라고 통과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현실성을 감안해서 최대한 조두순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서 입법을 하긴 한 건데 문제가 뭐냐면 조두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이렇게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 또 상습성 가학성 있는 자들 폭력적인 자들 이들이 줄여도 194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대1 보호관찰을 다 붙일 인력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24명밖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보호관찰 인력 늘려달라 요청 부탁 읍소를 했지만 우리 500조 넘는 대한민국 예산 중에 보호관찰관 늘릴 예산은 없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언제나 마음이 되게 아픈 부분인데요. 예. 사실 만약에 조두순에게 1대1의 어떤 전자감시 제도가 만들어지면 분명히 그 한정된 인력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인력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인 것이고 예. 또 당연히 인력이 없다 보면 저는 요새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헌신과 열정을 공무원에게 요구하는데 이게 가능한 범위에서의 헌신과 열정은 필요하지만 불가능한 아유, 사람 한 네. 사람이 도대체 몇 명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역량 평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범죄를 내버려 두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아까 뭐 말씀 주신 대로 500조의 부분에서 과연 행안부에서 얼마만큼 그 사람의 인력을 늘려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고 기재부에서는 그에 대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도 뭐 법무부의 정책 그 자문위원을 했을 때 네. 그런 부분들을 외부 부분들과 절대적으로 좀 공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90일도 남지 않았기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적어도 시행되고 있는 이 법에 대한 효과성만은 절대적으로 부여되어야 하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조두순이 나왔을 때 새로운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포기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은 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호관찰관 꼭 좀 늘려주십시오라는 그런 호소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이제 법무부에서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 약 150시간 정도의 집중적인 심리 치료를 하고 있다. 네네. 그 효과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람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믿음은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네. 이게 집중적인 치료를 했을 때 그 효과성은 분명히 새로운 또 증거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치료를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잘 받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 치료를 해서 그게 더디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그 치료가 어려운 사람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그 일반적인 질병도 다른데 정신적인 멘탈에 대한 어떤 그 방법을 바꾸는 것은 지난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집중 치료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그 집중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조두순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지는 또 과학적 방법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조두순을 내어보내야 되는데 지금은 그 날짜는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가장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엄밀하게 재범 가능성을 조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그 부분을 삼둘하나하나님이 문자로 질문을 주셨어요. 네네. 조두순이 재범 고위험군이라고 하던데 이런 건 어떻게 분류되나요? 사실 뭐 저 이수정 교수님도 계시고 의원님도 계시고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재범 위험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척도 평가를 해서 그 척도 평가를 통해서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에 따라서 이제 확인되는 건데 사실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점수가 거의 최고 탑에 해당되는 점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되게 마음 아픈 거죠. 제가 프랑스의 교정청에 갔을 때 프랑스에서 하는 거는 분명히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정신적인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교정 시설로 가야 되는데 지금 조두순이 있는 거는 경북 청송 제2교라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중구금 시설에 존재를 했고 분명히 거기서는 어떤 자유박탈 처분이 있었지만 거기서 얼마만큼 제대로 된 어떤 집중의 어떤 정신 치료가 있는지는 사실상 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출소를 앞두고 이제 이런 치료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은 필요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치료가 조금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도 분명히 머릿속에 지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교정은 그런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아시잖아요. 시설도 부족하고 프로그램 돌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사실 이상적으로야 외국처럼 각 범죄자의 특성과 원인에 맞는 치료를 처음부터 했어야 하지만 마지막에 와서야 관심이 집중되니까 하고 있는 것 너무 아쉽죠. 언제나 뒷북 행정이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죠. 네,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조두순의 주거, 거주 관련 아닙니까? 피해자 주변에는 오지 못하도록 해달라. 이게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바람이신데 법원에서의 부과 명령은 100m 이내 접근 금지, 거주 금지잖아요. 근데 100m라는 것이 사실 한 동네 안 아닙니까? 효과가 있을까요? 100m면 그냥 달리기 잘하는 친구는 13초, 14초면 다가설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13초에 그 100m에서 전력 질주를 하면 저도 그런 걸 한번 당해봤는데 사람 못 움직여요. 그냥 사람이 확 다가오면 얼어붙죠. 그 순간에 얼어붙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100m 접근 금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떤 성폭력 범죄자가 있을 때 알려줄 수 있는 웨어러블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정자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그 근처에 존재한다는 어떤 그런 거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100m 그게 뭐 101m냐 99m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네, 지금 승지현 의원님이 주신 의견을 유사하게 제안하신 분들의 문자가 계속 들어오네요. 9121님 전자발찌 착용자 근거리 알림 서비스 코로나 알림처럼 하면 어떨까요? 이런 제안도 주셨고요. 현실화 가능성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이게 이제 언제나 고민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그 인권의 문제. 그렇죠. 기술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저는 그래서 이게 적어도 초등학교 학생들의 근처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알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지금 이제 전자발찌를 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 가면 분명히 푸른 도로입니다. 푸른 도로인데 그거는 전자 감독을 하는 공무원이 하는 거지 그 앞에는 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 학생들이 있는 장소에서는 분명히 그런 어떤 알림 시스템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사나 학부모님들이라도 알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저는 뭐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어떤 그분들이 물론 개성교화가 되어서 나와서 이제 재범을 안 하리라고 믿지만 분명히 성범죄자 알림이 이에 올라오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불안합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사진이 딱 오면 그 네. 사진이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서 보는지 모르겠지만 요 사진이 성범죄자 알림이 2에서 우리가 딱 왔는 그 사진을 제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알려줘야 되고 아니면 제 딸을 그 성범죄자 알림 2에 와서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의 인지 능력이 사진 한 번 보고 사람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혜빈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런 사람이 나오면 너 절대로 다가가면 안 돼. 그 사람이 말하면 도망가야 돼. 라고 하는데 그 사진을 SNS를 통해서 저희 딸 카카오톡에 보내면 이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는 신상 공개 정보 공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분명히 개정되어야 한다. 물론 입법도 나와 있지만 이런 입법은 좀 적극적으로 빨리 사실 그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문제고 좀 국민들의 다시 안전 할 필요가 문제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4401님께서 주신 요청과 질문인데요. 조두순을 다시 가둘 방법은 없나요? 그게 최선일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일 텐데요. 대한민국엔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형벌이라는 제도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보안 처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예. 형벌은 그 범죄 당시에 적용돼야 되는 거지만 네. 보안 처분은 그 사람이 재판받고 나오는 그 시점 2020년 12월 12일 시점에 법이 만들어져 있으면 적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2012년부터 보호 수용, 종래에는 그 보호 수용이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요소였는데 과거의 사회보호법 시절. 예. 근데 지금은 친사회적 어떤 보호 수용 제도가 예. 만들어져서 사실 시설 내에 그 사람을 가두어 두는 게 가장 범죄 근절을 위해서 필요하고 사회 방위적인 처분에서는 네. 또 그 사람이 직접적인 치료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재범의 어떤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금의 교정 당국에서 하는 140시간 집중 치료뿐만 아니라 네. 그게 안 되었을 때는 그런 어떤 보호 수용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 건 인권에 반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치료가 되고 난 다음에 나오게 만드는 또 새로운 어떤 형태의 보호 수용 제도를 네. 조금 도입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같은 거의 유사한 내용을 이수정 교수도 지금 주장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셨더라고요. 그 모델이 되는 게 잘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성맹수법, 섹슈얼 프레데터 로라고 해서 그 시빌 커밋먼트, 이거 형벌이 아니라 보안 처분으로서의 보호 수용, 재범 무료가 없어질 때까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사회보호법이 위헌 시비, 인권 침해 그래서 없어진 이후에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 앞으로 꼭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법무부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회가 안전하게 만들어갈 수 그런 있는 방안을 꼭 찾아냈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7434님 몇 년이 지났어도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죄송스럽네요.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이실 것 같고요. 우리가 고민을 하는 사이에 조두순의 출소 날짜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이 나와야겠습니다. 오늘 범죄 재구성은 여기까지고요. 예,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